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세법을 담당하게 된 이윤엽 사무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세법 입문가를 찍게 돼서 굉장히 이제 영광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법을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세법이 낯설기 때문에 이런 입문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낯설음을 좀 허물고 좀 친숙해지게끔 하는 게 이 입문 강의의 목표예요. 그래서 입문 강의를 들으실 때는 뭐 벌써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냥 세법의 용어가 이런 것이고 개념 같은 게 이런 개념이다 정도로 듣고 복습도 뭔가 이렇게 달달 외우시는 방식으로 절대 하지 마시고 입문 강의 때만큼은 그냥 책을 여러 번 읽어서 그냥 친숙하게 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세요. 근데 이제 입문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회계원리예요. 회계원리. 회계원리는 좀 탄탄하게 복습을 하시고 분계도 많이 끊어보시고 계정 과목도 많이 써보셔야 돼요. 세법 입문 강의는 친숙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제 1장 일단 8페이지를 잠깐 펴놓으시고 부가세 의의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세목에 대한 기본적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이제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배울 거예요. 부가가치세. 영어로 이제 VAT라고 표현하죠. VAT. 그 다음에 소득세를 배울 거예요. 소득세. 그리고 나서 법인세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세 가지 법이 가장 세무사 시험에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기본이 되는 법. 왜 그러냐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요 세목이 다 2차에서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가세는 세법항이라는 세법 이론형 판례로 서술하는 그런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실제 세무회계에서도 출제가 돼요. 세법 계산형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소득세, 법인세도 세법학과 세무회계 동시에 출제되기 때문에 1차부터 탄탄히 하셔야 돼요. 1차부터 탄탄히. 그래서 요 세 가지 법률을 가장 힘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무슨 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냐면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요. 소비세라 그래요. 그걸 소비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먹으신 뭐 점심 식사라든지 편의점에서 산 음료, 커피숍에서 커피 그런 소비 행위 속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소비세예요. 그게 소비세. 근데 이 소득세랑 법인세라는 세목은 소득세 명칭에서도 있듯이 소득세예요. 소득세. 영어로는 인컴이에요. 인컴 텍스라 그래요. 인컴 텍스. 번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래서 소비세랑 소득세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하나하나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을 구분지을 때 소비세냐 소득세냐 꼭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의미하는데 소득세는 뭘 의미하냐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개인소득세예요. 개인소득세. 근데 이제 개인을 생략해서 소득세법이라 표현을 하고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소득자를 생략해서 법인세라고 불리는 것 뿐이에요. 넓게는 인컴텍스 소득세와 동일하다.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성격이 같은 부분이 있지만 둘 간의 차이가 있고 부가세라는 소비세는 아예 이 소득세와는 완전 별개예요. 완전 별개. 느낌 자체랑 개념 일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꼭 이 개념이 일단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부가세는 소비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개념이 있으면 좋냐면 세금을 이제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입문 강의를 듣는 수험생분들도 세금을 내보신 분들도 있고 여태껏 세금을 안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총 이제 세금을 거치는 방식,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고 납부 방식이라는 세금 납부 방법이 있어요. 신고 납부. 제목처럼 세금을 내야 될 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그게 신고 납부 방식이에요. 신고 납부 방식. 그래서 이 신고 납부 방식에는 저희가 배울 세목 중에 부가가치세 있고요. 부가세라고 좀 줄여서 할게요. 그 다음에 소득세 있고요. 법인세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세금을 내야 될 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죠? 상반기는 7월 25일에 신고해요.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은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신고해요. 그게 신고 기한, 납부 기한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중간에 예정 신고 의무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큰 차원에서 1년에 2번 신고 납부한다예요. 근데 소득세는 언제 신고하죠?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인세는 원칙이 3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요. 3월 31일.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될 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스스로 납부하는 방식이 신고 납부 방식.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죠. 국가가 스스로 공무원들이 투입해서 세금을 걷기보다는 알아서 신고해서 내주니까 굉장히 징수 입장에선 편리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부 부과 방식이 있어요. 정부 부과 방식. 그래서 제목처럼 정부가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될 자는 그 낼 금액을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내는 거. 그래서 스스로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낼 세금을 찍어주고 그걸 내는 방식, 정부부과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방식이 있는데 얘는 1차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1차에서는 안 배울 거예요. 2차 세법학 논제예요. 참고로 이런 방식의 예다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돌아가실 때 내는 세금이죠. 돌아가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 그 피상속인이 이제 자녀한테 아니면 배우자한테 재산을 승계하면서 그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 그게 상속세예요.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도 이제 보통 자녀나 배우자한테 자산을 공짜로 넘겨줬을 때 내는 세금이 증여세인데 이런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단 세금 자체가 크고 탈세 확률이 높아요. 탈세 확률이.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의 살아생전, 특히 돌아가시기 전 10년의 기간 동안 자녀한테 몰래 증여했을 수도 있고 돌아가실 땐 내 재산 하나도 없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조사할 게 엄청 많죠. 살아생전 10년 동안의 은행 계좌 내역이라든지 증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납세무자가 신고하더라도 과세 관청은 믿지 않겠다요. 너가 신고한 건 그냥 검토 자료일 뿐이고 세금 결정은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결정한 세금을 내 라고 하는 게 정부 부가세목이에요. 정부 부가세목.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금을 거둘 때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원천징수. 그래서 이러한 원천징수는 특히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소득세에서. 그래서 선생님 소득세는 신고 납부 방식인데 왜 또 원천징수라는 게 있나요? 라고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를 다녀본 분들이 있다면 세금을 내본 적이 보통 없을 거예요. 보통. 왜냐면 근로자들이 저희 땅에 약 700만 명이 돼요. 700만 명. 그 700만 명이 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달에 모두 신고를 하면 그 검토하는 공무원도 힘들고 신고 납부해야 되는 근로자도 힘들어요. 다 세금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거 내가 절세하는 방법은 또 뭘까 이렇게 또 전략도 짜셔야 되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행정 절차도 힘들고 스스로 신고해야 되는 자도 힘들고 그래서 좀 고안해낸 방법이 원천징수라는 제도예요.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간략하게 뭐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 그리고 소득을 얻는 자 있죠. 좀 어려운 말로 귀속자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소득을 얻은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예를 들어 회사예요. 회사. 회사에서 이제 월급 받죠. 그럼 소득 귀속자는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 그래서 이 회사가 근로자한테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떼요. 세금을 떼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각종 세무서, 국가기관, 정부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자가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세금 신고해야 되고 과세관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탈세할 위험도 생겨요. 이 소득 포착을 신고 안 하면 과세관청은 일일이 조사해서 확인은 어렵기 때문에 소득 포착 목적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제도예요. 따라서 소득세, 주로 이 개인의 소득에서는 대신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거쳐서 납부하는 방식, 그게 원천징수라는 제도예요. 원천징수. 그래서 소득 지급자가 귀속자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얼마의 세금을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 그게 원천징수라는 제도고, 대표적인 세목에는 소득세가 있다. 소득세.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배울 부가세 신고 납부 방식, 소득세, 법인세 다 신고 납부인데 주로 소득세에선 원천징수라는 징수 방법도 유용하게 쓰인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좀 세법의 기본 설명을 좀 드렸고, 그럼 이제 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의의를 보면 1번에 부가세의 특성이라고 적혀있네요. 부가세의 특성. 그래서 부가세 특성 1번을 좀 체크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두세요.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만큼은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소비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생전 쭉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세금을 내고. 원래는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더니 국가가 어떤 공공 운영을 할 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세금이죠. 소득에 대해서만 거쳐봤더니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세금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또 납세무자들이 뭔가 저항 없이 편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안한 것 중에 소비세라는 게 있고, 그 소비세의 대표적인 게 부가세예요. 부가세. 그래서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홈택스를 접속하든지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 자체가 간접세라는 세목이에요. 간접세. 그래서 간접세의 개념을 좀 이따가 이제 자대로 설명할 텐데, 일단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일반 소비세.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세, 모든 재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재화,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는 용역 있죠. 서비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목욕탕 가서 때밀이한테 때밀이 용역을 받는다든지, 그런 서비스 행위. 그래서 모든 재화나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그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소비세의 개념이고, 이게 부가가치세를 의미해요. 근데 일반 소비세 이퀄 부가세라고 그러는데 왜 제목을 일반 소비세로 안 하고 부가가치세라고 했냐면, 실제 영어로 좀 표현해보면 VAT의 그 줄임이 Value Added Tax인데 가치죠. Added는 창출한 이런 의미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돼서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그 부가세를 창출한 사업자 입장에서의 제목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이퀄로. 일반 소비세 이퀄 부가가치세다. 일반적인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걸 부가가치세라고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1번의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단은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쓰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세금을 내본 적이 전혀 없죠. 하지만 세금을 다 내고 있었어요. 가끔 영수증을 보시면 가격에 VAT 이렇게 따로 지칭이 있죠.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VAT, 부가가치세. 왜냐하면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대요. 이렇게 약간 넌지시 뭔가 다음 주제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점에 부가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 있죠. 부가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 거기에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간접세 이렇게 적어두세요. 간접세. 간접세 이렇게 제목을 적어두시고 간접세가 그럼 뭐냐? 간접세를 이해할 때는 반대 용어를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돼요. 반대 용어가 직접세예요. 직접세. 그럼 직접세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 그게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이에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세부담자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세금. 그게 직접세예요. 그게 직접세. 예로는 저희가 앞으로 배우실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세금이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이에요. 개인. 소득을 얻은 개인. 소득 얻은 개인이 세금도 부담을 하죠. 직접세예요. 법인세. 소득을 얻은 법인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부담자와 세금을 내야 될 자가 같아요. 그게 직접세예요. 직접세. 근데 부가세. 아예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간접세예요. 그럼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목. 그게 간접세의 개념이에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목. 그게 간접세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배울 거냐면 앞으로 사업자예요. 사업자. 식당에서 그 음식을 파는 사업자. 편의점 경영자. 아니면 미용실 경영자. 그런 자들이 사업자죠. 사업자들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소비 행위에 대해서 거친 세금을 정부에 내왔어요. 그게 납세 의무자예요. 여러분들은 세금을 안 냈지만 그 소비 가격에 부가세가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10%의 부가세가. 그래서 세부담자들은 우리예요. 우리 소비자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자다. 그래서 둘이 다르다. 그게 간접세의 개념이고 부가세가 간접세. 부가세가 간접세. 그래서 대표적인 예 부가세. 그럼 정부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자기가 조사하고 또는 대부분의 소비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면 일단 소비자들이 세금을 안 낼 확률이 높아요. 저항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되지? 그리고 일일이 5천만 명이 소비에 대해 세금을 낸다면 지금 공무원들을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공무원들 한 2,000명씩 뽑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또한 소비 행위를 위축시킬 영향도 있죠. 소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대. 그럼 소비를 하지 말자. 여기 세금이 있대. 이렇게 조세를 저항하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방지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내가 내는지도 모르게끔 하고 사업자들은 원래 부가가치세 외에도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세금을 꼭 내야 돼요. 이미 세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가 정부를 대신해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내라 라고 이제 제도를 하고 있는 게 간접세예요. 간접세. 이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OECD 국가, 선진국 국가들은 부가세를 다 간접세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부담해지만 세금 내는 자는 사업자다. 그게 간접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그게 8페이지 이점에 관한 내용이요. 이점에 관한 내용. 그래서 나머지 사례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복습하시면서 소설책 읽듯이 좀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다독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 문단 부가세는 누가 내냐면 정답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국가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죠. 거기에 좀 체크를 하시고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지칭한다. 간접세의 동그라미 치세요. 간접세의 동그라미.
결국 부가세는 소비세인 동시에 간접세이다라고 지칭하고 소비세는 일반 소비세라고 적어주세요. 일반 소비세. 모든 재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접세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은 세금인가?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 줄부터 좀 볼까요? 또한 볼게요. 또한. 그래서 세법을 항상 공부하실 때는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해요. 개념 정리. 세법 중요한 거 요렇게 좀 적어둘게요. 첫 번째로는 용어 같은 거 생소하시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용어가 이해 안 되면 그 개념이 이해 안 되고 개념이 이해 안 되면 외웠을 때 무조건 까먹어요. 무조건 용어의 정리부터 하시는 거예요. 용어. 두 번째로 용어를 토대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취지를 많이 떠올리셔야 돼요. 취지. 세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장기간의 기억을 지속하기 위해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왜라는 물음을 항상 지칭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왜를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끝없이 가죠. 왜라는 건 사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물음을 또 한도 끝도 없이 가면 그거는 또 산으로 갈 수 있는데 딱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이유 정도 있죠. 그럼 수업 정답 맞출 때는 그 이상으로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의 왜는 웬만하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따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웬만한 규정에 대한 취지를 다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 많이 설명해 드릴 텐데 이제 법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취지 없는 세법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세법은 경제적 현상을 반영해서 바뀌고 애초에 세법이라는 걸 만들 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법을 만들자, 개정하자, 뭔가 바꾸자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유가 대부분은 있어요. 이유가. 그러한 취지를 떠올리고 세법 이론을 정립하셔야 돼요. 그냥 결론만 띡띡띡 알면 나 공부했어, 완벽히 마스터했어 하지만 진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 안 까먹는 효과, 시험 전까지 계속 유지하는 방법. 처음엔 힘들지만 취지로서 기억하고 취지 전에 용어 정의, 용어 정의를 토대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취지를 바탕으로 세법 이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체크하신 부분이 그 취지예요. 그래서 3점의 네 번째 줄 체크하시면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느끼지 못하므로 조세 저항이 적다. 간접세를 한 취지예요. 지금 간접세를 채택한 취지. 조세 저항이 적다. 세금을 자기가 내는지도 모르니까 조세 저항이 적다. 두 번째, 국가가 국민들의 소득이나 장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서 대신 세금을 내주고 있으니까. 따라서 징세 비용이 적게 된다. 간접세를 채택한 취지예요. 간접세를 채택한 취지. 그래서 많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력도 절감이 되겠죠. 국가가 운영하는 행정력도 절감이 된다. 그래서 간접세는 매우 효율적인 세금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간접세를 부가세로 채택을 했구나예요. 하지만 이제 부가세의 문제점도 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문단이에요. 부가세의 좀 문제점. 이제 부가세를 배울 때 앞으로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각 세목의 세율이에요. 각 세목의 세율. 부가세는 무조건 10%예요. 무조건 10%.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일 비례세율이라고 그래요. 단일 비례세율. 그럼 단일 비례세율을 뭐라고 이제 예시로 드냐면 예를 들어 물건이 어떤 물건 가격을 P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요. 그럼 소비행위를 했죠.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부가세를 내야 돼요. 10,000원에 10%를 부과하는 거예요. VAT는 10% 1,000원. 그럼 실제로 소비자들은 11,000원을 지불해야지만 그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1,000원. 그 물건 값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한 1억이래요. 1억. 그때도 VAT는 무조건 10%예요. 이 가격이 얼마건, 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얼마건 무조건 10% 세금이 부과되는 그 명칭이 단일 비례세율이에요. 단일 비례세율. 우리나라는 10%예요. 우리나라 10%. 저희 옆 동네에는 일본은 참고로 8%고 또 다른 나라는 15%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10%예요. 우리나라는 10%. 그래서 1억에 10%인 1,000만 원을 내겠죠. 1,0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10% 세율로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게 단일 비례세율이요. 근데 앞으로 배울 소득세나 법인세 있죠. 소득세나 법인세. 소득세나 법인세는 누진세율이라는 개념을 써요. 누진세율. 누진세율. 왜냐하면 소득세는, 법인세는 어떠한 자가 번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번 자는 세금을 조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갑이라는 자가 1,000만 원의 1년 연봉을 얻었대요. 1년 연봉. 그럼 이 사람은 6% 세율이 부과돼요. 6%. 1,000만 원에 6%. 그럼 60만 원 내는 거예요. 60만 원. 근데 어떤 을이란 자는 세금을 한 3,000만 원 어때요? 3,000만 원. 연봉이 3,000이래요. 그때 소득세에서 참고로 어떤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냐면 1,200만 원까지 6% 세금이 부과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15% 세금이 부과돼요. 15%. 그래서 어떤 소득 구간이 넘어가면 급격히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1,200만 원이에요. 그럼 6%죠. 어떤 사람은 1,210만 원이에요. 그럼 15%예요. 10만 원 때문에 갑자기 세부담이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근데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긴 해야 되죠. 그걸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3,000만 원인 자도 1,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자 동일한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1,200까지는 6%고 1,200만 원 초과한 부분은 15%로 세금을 과세할게. 그게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어쨌든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세금에 부과가 되는 그 가격,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방식. 그게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근데 부가세는 그런 거 없어요. 세금이 얼마건 무조건 10%예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부과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무조건 10%라 그랬죠. 그럼 연예인 중에 제가 또 굉장히 빅팬 중에 하나인 G드래곤 있어요. G드래곤. GD가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사이다를 사 먹어요. 사이다. 1,000원이라고 치면 100원의 부가세를 내죠. 근데 제가 편의점에서 먹어도 전 일반 서민인데 무조건 10%가 부과되는 거예요. 소득이 많은 자도 10%고 적은 자도 10%예요. 원래 소득이 많은 자는 세금을 더 내야 되죠. 하지만 부가세는 무조건 단일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역진성이라는 문제를 초래해요. 역진성. 원래 소득이 많은 자는 세금을 더 내야 되지만 부가세는 많건 적건 무조건 세금을 똑같이 내니까 소득이 적은 자한테는 똑같은 10%가 더 많게 느껴지죠. 그게 좀 과세 형평을 침해시키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을 역진성이라고 표현해요. 역진성. 역진성. 어려운 단어로 역진성. 근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런 게 없는 게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대야 돼요. 상대적으로 역진성은 없겠죠. 그럼 이런 역진성을 좀 완화하고자 어떤 제도를 좀 채택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면세라는 제도예요. 면세. 면세. 면세는 뭐냐면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선 부가세를 제거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뭐 쌀, 뭐 보리, 콩, 뭐 김치 이런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돼요. 부가세라는 세금이 면제돼요. 지하철 이런 것도 부가세가 면제돼요. 근데 여러분들 택시 타죠. 택시는 좀 이게 사적 소비가 짙죠. 소득이 많은 자가 택시를 타겠죠. 모든 서민들이 다 택시를 타지 않잖아요. 택시는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비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하자. 세금을 면제하자. 그게 면세예요. 면세. 면세. 두 번째로는 주로 부자들이 사용하는 소비에 대해선 한 번 더 세금을 과세해요. 그게 개별 소비세예요. 주로 보석, 고급 가구, 명품, 아니면 승용 자동차, 기름 이런 거에 대해선 부가세도 부과하고 다시 한번 개별적인 물품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도 부과해요. 그래서 이런 역진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가 면세랑 개별 소비세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내용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아까 3점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가 큰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나 같은 소비 액수에 대해 부자나 가난한 자가 같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코 좋은 세금을 하기 어렵다. 단일 비례세율이 그렇죠. 단일 비례세율. 이를 두고자 부가가치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네요. 역진적에 좀 체크하시고 역진적. 그래서 4점에 연결되는 게 역진적을 완화하는 제도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그 두 번째 문단에 그 보라색으로 체크되는 글씨 있죠? 개별 소비세 동그라미. 개별 소비세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앞쪽에도 체크할게요. 주로 부자들이 구입할 만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게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자세히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 게 1차에서는 안 나와요. 2차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1차까지는 이런 거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장 넘어가셔서 마지막 줄에 기초 생활품 등에 대해서 면제하고 있다. 면세 제도에 거기에 면세라고 적어두세요. 면세 제도에 이게 면세. 그래서 이런 단일 비례세율을 채택해서 문제점, 역진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역진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제도가 면세와 개별 소비세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별표시를 3개 정도 치시고 부가세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정말 중요하고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좀 반복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부가세 지금까지 정리한 거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소비세죠. 소비세, 일반 소비세. 두 번째로 납세 의무자와 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예요. 일반 소비세, 간접세. 그리고 세율은 단일 비례세율. 근데 이제 부가세를 그럼 어떻게 과연 거둘까? 세금 징수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 신고 납부 방식 전에 세금을 소비자한테 어떻게 거둘까요? 소비자한테 사업자들이 어떻게 거둘까? 그 방법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근데 지금 책의 사례로는 유니클로로 나와 있지만 저는 지오 단어로 좀 바꿀게요. 지오 단어로.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옷가게에서 옷을 하나 사요. 지오 단어에서 반팔티를 한 장 사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반팔티를 한 장 산다라고 볼게요. 20,000원짜리라고 볼게요. 20,000원. 네, 20,000원짜리 반팔티를 하나 산다라고 볼게요. 그럼 20,000원 물건 안에는 부가세 2,000원을 포함시켜서 원래 팔아요. 그래서 20,000원 안에는 2,000원이 딱 안 떨어지고 1818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만 이제 수업 목적상 좀 계산이 편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22,000원이다라고 표현할게요. 22,000원이다. 그래서 이때 소비자한테 물건값 20,000원과 부가세 2,000원을 포함해서 지오단호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요. 물건값 20,000원과 부가세 2,000원. 근데 이거는 영수증에만 찍히지 물건값에는 부가세가 따로 안 적혀있죠. 물건값에 그냥 22,000원이라고 적혀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부가세 2,000원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내가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물건을 구매했던 것이죠. 그럼 사업자들은 이거를 스스로 이제 잘 계산을 해서 과세관청한테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에 1월 25일에 내면 돼요. 그래서 지오 단어가 세금 2,000원을 납부하면 돼요. 이게 간접세 방식이고 부가세를 거치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만 거두면 이 거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단계 거래세라고 좀 표현해요. 단단계 거래세. 그래서 단단계 거래세 요 단계 앞에 하나밖에 없죠. 하나. 요 단계 최종 소비 단계에서 한 번 세금을 부과한다. 그게 단단계 거래세의 개념이에요. 이 최종 소비 단계에서 세금을 걷는 방식 그게 단단계 거래세. 근데 결과적으로 모르셔도 되는 게 우리나라가 채택한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단단계 거래 방식이 아니라 다단계 거래 방식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계 거래 방식을 채택을 해도 세금이 징수되는 건 2,000원이 징수가 되죠. 20,000원의 부가세 2,000원 2,000원을 지오단어가 내기 때문에 국가에 들어오는 부가세는 2,000원. 징수 목적 달성에서는 단단계 거래세를 채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단계 거래세를 채택하고 있어요. 다단계. 그럼 다단계 거래세는 뭐냐면 잘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
요 사실 티셔츠는 공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내온 거였어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그럼 지오다노는 10,000원짜리 티셔츠에 뭐 거래 유통 단계에 있는 각종 운송료라든지 아니면 지오다노의 매장 직원의 그런 월급 같은 걸 다 포함을 해서 20,000원의 티셔츠가 된 것이죠. 그럼 지오다노가 사실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0원이에요.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떼어서 20,0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지오다노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0원이에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고, 요 지오다노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00원이다.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공장은 예를 들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출한 자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그래서 애초에 그냥 0원짜리의 원재료에서 뚝딱뚝딱 뭔가 재봉틀도 하고 원단도 다지고 이래가지고 10,000원짜리 부가가치가 된 거예요. 그럼 공장이 창출한 부가가치도 10,000원이죠. 그럼 최종 소비자는 20,000원의 티셔츠 10%인 2,000원을 냈지만 사실은 공장에서 10,000원의 부가가치 창출하고 지오다노에서 10,000원의 부가가치 창출해서 20,000원이 된 거였어요. 그럼 징수 목적에서는 요 소비 단계에서 세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이럴 경우에는 거래 포착이 어려워요. 사업자 간에 거래가 이제 포착이 안 돼서 조작할 확률도 있고 탈세 확률도 높고, 부가세뿐만 아니라 요 사업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자료도 국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의 세금 포착, 거래 포착 목적에서는 다단계 거래세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다단계 거래세가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단계 거래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창출한 부가세도 내야 되고 지오다노가 창출한 부가세도 내야 돼요.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세를 다 내야 돼요. 그게 다단계 거래세예요. 다단계 거래세. 각 거래 단계에 창출한 부가세를 과세하자. 다단계 거래세. 그럼 공장이 창출한 부가세를 거치는 방식을 보시면 이 사람 10,000원의 부가세 1,000 내면 되죠. 1,000. 그리고 지오다노는 10,000원에 창출했는데 지금 2,000원 냈죠. 2,000원. 그럼 10,000원, 20,000원, 10%인 2,000원이 총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2,000원인데 세금은 3,000원이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3,000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지금 1,000원이 더 거쳤죠. 1,000원이 더 거쳤죠. 왜 더 거쳤냐면 요 20,000원은 누적된 결과예요. 누적된 결과. 누적된 가격이에요. 여기 공장에서 창출한 10,000원과 지오다노 창출한 부가세는 10,000원인데 요 20,000원의 물건가세는 공장 창출한 부가세도 누적된 개념이기 때문에 2,000원에는 요 공장 창출한 부가세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과세가 된 거예요. 두 번 과세. 이런 두 번 과세를 이중과세라고 표현하고, 부가세에서는 그 이중과세를 중복효과라는 개념을 써요. 중복효과. 두 번 과세된다. 그게 중복효과라는 개념이에요. 중복효과. 그럼 이런 두 번 과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채택했냐?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요 공장에서 낸 부가세 있죠. 이거는 지오다노가 준 거예요. 지오다노가 요렇게 준 거예요. 요렇게 10,000원에 1,000원, 11,000원을 준 거죠. 11,000원. 그래서 요 1,000원을 공장이 지오다노를 대신해서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럼 이때 요 1,000원에 대한 세금을 공장이 잘 걷었구나, 지오다노가 부담을 했구나, 그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 처음이니까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쓸까요? 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세금 계산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 세금 계산서. 사업자들 간에는 세금 계산서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 계산서 안 끊어주면은 그 사람이랑 거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이 둘 간의 부가세가 오고 갔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부가세를 걷었고 지오다노는 부가세를
부담한 거예요. 부담한 거. 근데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려면 지오 단어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오 단어가 소비자한테 팔 때 부담하는 거죠. 팔 때. 소비자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그럼 지오 단어가 부담한 거는 지오 단어 세금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1000을 납부하는 것이죠. 지오 단어가 창출한 부가세 10,000원의 10%인 1000을 이런 식으로 계산으로 되어 있어요. 누적된 이러한 물건값의 10%를 곱한 금액에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뺀다.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다시 한번 누적된 물건값의 10%인 요 세금에서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뺀다. 그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고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세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 방식을 왜 채택했냐면 요 사업자 간의 거래는 지금 부가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는 누구한테 걷는다고요? 소비자의 소비행위예요. 소비자의 소비행위. 그래서 아까 징수 목적으로는 지오 단어랑 소비자의 거래에서만 부가세를 걷어도 2,000원이라는 부가세를 달성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거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과세관청은. 그래서 요 거래는 징수 목적이 아니라 거래 포착 목적이에요. 거래 포착 목적. 그래서 2,000원이랑 2,000원은 같은 거예요. 징수 목적이 아니니까. 내고 지오 단어한테는 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부담한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거래는 징수 목적이 아니라 거래 포착 목적, 세원 포착 목적이 있고, 요 소비자와 지오 단어 거래에서의 취지가 부가세를 징수하는 목적을 실현한다예요. 소비 단계에서.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세금을 내는 것이고,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를 포착하는 데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정말 이해하고 있나? 오른쪽에 이제 최종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엔 거래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갔다라고 볼게요. 지금 최초에 갑이 을한테 물건을 1,000원에 공급을 해요. 1,000원에. 그럼 부가세를 어떤 식으로 걷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을이 1,000원의 물건값에 VAT 10%인 100원까지 내야 돼요. 100원까지. 그럼 갑은 지금 100이란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을도 사업자라고 한다면 을은 자기가 부담한 세금을 빼줘야 돼요. 이 사람이 소비자가 아니니까. 소비에 대해서 지금 부과되는 부담자가 아니니까 빼줘야 돼요. 이 사람은 100을 공제해줘야 돼요. 그래서 을이 이번에는 저 1,000원의 물건을 가지고 병에게 2,000원에 공급을 했대. 2,000원에. 그래서 을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죠? 부가가치? 2,000에서 1,000원을 뺀 1,000원이죠. 창출한 부가가치. 그 창출한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누적된 물건값의 10%인 200원에서 100원을 빼서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00. 그래서 이렇게 거쳤겠죠. 병이 2,000원에 VAT 200원. 근데 병도 심지어 사업자였어요. 병도. 지금 최종 소비자는 얘였어요. 얘. 그래서 병이 이번에는 5,000원의 물건을 판대요. 5,000원. 그럼 소비자한테 얼마를 걷어야 되냐면 물건값 5,000원에 VAT 10%인 500원을 걷어야겠죠. 그럼 병은 소비자한테서 500원을 걷고 지금 을한테 뜯긴 200원을 공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300원의 부가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5,000원짜리 물건 사면 5,000원의 10%인 500원을 내는 거예요. 500원을. 소비자는 그냥 500원을 부담하는 건데 500원을 병한테서 다 걷는 것이 아니라 갑, 을, 병.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사업자 부가가치에 대해서 다 세금을 걷는 다단계 거래 방식을 채택했다. 채택했다. 그래서 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그 거래 포착 목적.
징수 목적이 아니라 거래 포착 목적. 어차피 100을 걷어왔자 100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요 병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징수 목적으로 이제 달성하는 거래 단계예요. 거래 단계. 그래서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세에서 과세되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은 공제해주는 그 방식, 전 단계 세액 공제를 채택했고, 이제 용어를 좀 하나 설명드릴 텐데, 요 앞으로 내는 세금 있죠. 내는 세금. 요 내는 세금을 부가세에서 뭐라 그러냐면 매출세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렵다. 매출세액. 매출세액이라는 단어 써요. 그 다음에 요 빼주는 금액 있죠. 빼주는 금액. 전 단계에서 낸 세금 공제해주는 거. 앞으로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매입세액. 그래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도록 되어 있는데, 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개념을 납부세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납부세. 그래서 요 용어를 일단 성수하니까 처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매출세액을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냐면, 요 판 가격 있죠. 1,000원, 2,000원, 5,000원. 판 가격의 10%를 부과한 가격이요. 근데 요 매입세액은 뭐죠? 전 단계에서 내가 뜯긴 세금이에요. 전 단계에서 뜯긴 세금. 그게 매입세액이에요. 근데 요 뜯겼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냐면 안 뜯기고도 나 뜯겼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걸 상호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빼줄 수 있는데, 그 증빙 서류가 TI,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오고 가야 돼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그래야지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없으면 부가세 못 돌려받기 때문에 사업자들 망해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10% 안 해주면 망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서류예요. 이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 줄치고 잠시 쉴게요. 이번에 10페이지를 보시면 부가세는 거래 단계마다 걷는다. 다단계 거래세라고 좀 적어두세요. 다단계 거래세. 이 개념이 다단계 거래세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례 읽어보시고 이번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세 번째 문단만 볼게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란다. 체크하시고,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 거래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불문하고 일단 부가세를 징수해요. 근데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빼주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막는 거예요. 어차피 부가세는 소비행위에서 세금 내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팔 때 부가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팔 때는 세금 계산서 안 끊어도 돼요. 소비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니까. 근데 일단은 부가세를 걷되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세에서 자신이 징수당한 부담했던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한대요. 거기에 매입세액이라고 적어주세요. 매입세액. 그 금액이 매입세액이고 그 증명하는 서류가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했던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부르고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 그게 매입세 공제라고 표현을 한대요. 3점. 그럼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왜 선택했을까? 두 번째 문단에 이론적으로부터 보시면 이제 거래공제법은 거래 단계별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이제 거래 단계 확인이 불분명하대요. 이렇게 되면 유니클로 매장이 부가세를 제대로 냈는지 알 수 없게 된대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결국 정부는 세원포착, 거래포착이라고도 적어주세요. 세원포착, 거래포착하기 위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했고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반드시 부가세를 징수해야 돼요. 그 둘 간의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징수대한 부가세를 부가세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가로에 세금계산서 체크하세요. 세금계산서. 그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과 대응되는 개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얘는 수업 목적상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 목적으로 좀 들으세요. 요 이제 100원이라는 200원이라는 이제 매입세액이라는 개념을 빼줄 때 세액을 빼줄 수 있고 거래액을 빼줄 수 있는데, 거래액을 빼주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을 거래를 다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창출한 부가세는 어차피 1,000원이죠. 1,000원짜리 물건을 2,000원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2,000원에서 1,000원을 빼고 거기에 10%를 때려도 이제 100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했죠? 2,000원에 10% 곱하고
100원을 뺐어요. 그냥 100원. 이렇게 빼지 않고 200원에서 100원을 뺐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무슨 차이를 존재하냐면 이제 이 거래는 하나의 메인만 있었다고 가정을 하지만 보통 을이 물건을 팔기 위해선 뭐 티셔츠나 음식을 하나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뭔가 설비도 필요하죠. 책상, 의자 필요하죠. 음식 원재료도 뭐 김치찌개 만들어도 김치도 필요하죠. 돼지고기도 필요하죠. 파도 필요하죠. 많은 재료와 어떤 설비 자산이 다 필요하잖아요. 매입이 여러 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매입이. 근데 이거를 윗단계처럼 매출에서 매입식으로 빼버리면 매입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과세관청은. 하나의 매입당 하나의 증빙서류가 있으면 포착하기가 쉽죠. 이게 조작된 건지 아니면 정당한 거래인지 하나의 거래당 하나의 증빙이 있으면 쉽잖아요. 근데 그냥 모든 매출에서 모든 매입을 빼버리면 그냥 쓸데없는 거 하나 집어넣어도 정부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전 단계 거래액으로 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래에 하나의 세금 계산서로 증명된 매입만 빼줘요. 그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당연히 세원 포착, 거래 포착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입문 강의 때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만 기본 강의 들어가서 부가세 이해가 잘 돼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념이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부가세 납세 의무자부터 진행을 할게요.